2월생이세요? 아니 저 4월생입니다. 저는 선거 개표 방송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어머 어떡해. 아 진짜요? 네. 4월 10일? 네,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케이크도 준비했다가 그냥 그 케이크 조용히 집에 가져왔어요. 집에 가져갔어요. 조용히 집에. 4월 10일이 선거, 11일이 제 생일. 또 눈물 젖은 그래서- 케이크 한번 네, 먹으면서.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그냥 아내랑 아이랑 케이크 조용히 잘랐죠. 이렇게. 어떡해. 조용히.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우리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아픈 그런 분들께 두 번 힘들게 상처를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말입니다. 그 소금이 소독약 역할을 해서 상처가 아물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면 그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낙선한 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시간이죠. 염장 인터뷰 낙선자 특집 김병민, 박상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아이고야. 그 소금을 뿌려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오늘 기대해 주세요. 오늘 또 첫 만남이 만남 있죠.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남 가기 전에 먼저 상처에 소금부터 뿌립니다. 네. 우리 굴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간제비죠, 간제비. 네네.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있고요. 자,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예.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요. 예, 정말 열심히 고맙습니다. 뛰셨고요. 네. 네. 열심히 결과가? 했습니다만.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중간에 돌이켜 보면 장르만 여의도에 좀 죄송하기도 해요. 왜 그렇죠? 선거에 쭉 나오는 과정에서 네. 방송을 하다가 네. 죄송하다고 지역 선거에 좀 집중해서 못 아, 나오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가장 큰 페인이 장르만 여의도에 안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에이. 방통위원장 네, 하시는 네, 거 네. 아니에요 이제? 네. 전업.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러나 또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또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번이 근데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선거에 나갈 때마다 많이 네. 들었던 게 우리 영진이 형님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요? 네, 방송에서 많이 봤다. 그렇습니까? 네, 어. 매불쇼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았고 그래요? 떨어지고 나니까 매불쇼 한 번만 나갔으면 됐을 텐데 네, 이런 얘기를 과연 하는 거기 사람도 나가는 있었고. 게 더 도움이 될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이시죠? 예. 안타깝게 떨어졌다기엔 표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여기는. 네, 좀 났어요. 네. 여기는 났어요. 시원하게 네. 떨어지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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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시원하게. 왜 근데 그렇게 선택을 못 받았을까요? 저기가 이제 신도시가 하나 생겼어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근데 그 신도시가 생겼는데 네. 그 신도시에서는 우리 당이 네.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수도권 신도시를 끼고 있는 그 쉽지가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구도심은 이게 좀 서울이랑 인천 경기가 좀 다른데 네. 인천 경기는 구도심은 우리 당의 지지세가 아직 강하게 유지가 되어 그런 있는데 거보다 뭔가 신도시는 네. 약해요. 주민분들께 네. 이미지를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저 박상수 조직위원장 오늘 뭐 처음 네, 뵙습니다만 딱 뵙자마자 혹시 그 이정봉이라는 가수 아세요? 지금 벌써 이제 하나 씌워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잘 맞네요. 주민들 앞에서 예. 박상수는 어떤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노래 딱 부르면서 그런 어필을 좀 요즘 해주셨어요. 젊은 사람들 이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아니 근데 몰라요. 우리 투표하신 그때는 아는 분들은 거지. 알지. 이정봉은 한 1996년 많이 정확히 들어보셨구나. 96년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가요가 96년 96년이 고1이라고요? 예, 제 고2였어요 그때가. 네,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가요는 그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긴 한데 진짜 아. 그 신도시에 주로 사시는 우리 네. 그 저랑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죠. 네, 상사분 네, 네. 중심에. 그래요. 요 세대들한테 우리가 네. 참 많이 약하다라는 거를 네. 아주 절망적으로 느끼고 선거했습니다. 근데 저희 상대- 동네가 다 구도심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서울은 조금 달라요.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이 우리가 높죠. 여기 네. 아파트 가격 좀 나가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희가 지역구에 8개 동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개 동 광장동이라는 동이 비싸, 한강변에 비싸. 있어서 조금 비싸고 네. 나머지 7개 동은 거의 아파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빌라나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게 좀 많고. 중곡동이라는 4개 동은 진짜 거의 아파트가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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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찬가지 군자동, 능동 아파트가 없고 아. 구이동이 조금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구도심, 신도심을 떠나서 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죠. 저는. 네. 네. 자, 그러면 그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잘 분석을 해봐야 다음엔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지금 이제 계속 하려고 국민의힘도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럼요. 네. 네. 그 노력의 그런 것 결과 황우요. 황후요. 노력의 결과. 뭐 약간 좀 빈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네. 어떤 분입니까, 황우요? 제 좋아하는 분이고요. 전 대표. 어당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죠. 어당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력은 8단 뭐 이런 이런 그렇습니까? 옛날에 별명을 갖고 있었던 네네네. 당 대표도 하셨고 네. 근데 존재감이 없이 네. 쭉 지내왔기 때문에 한 2달 정도의 비대위원장으로 과연 무엇을 보여주겠냐라고 하면 그냥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관리형 당 대표인 적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걸 지금 국민의힘에 원하는가라고 한다면 안타깝습니다. 네네네.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네.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로 쭉 몇 달을 끌고 그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가면 네. 다른 사람들이 설 공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봐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변화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는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해서 2달 뒤에 있게 되는 전당대회로 쭉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아마 다음번에 있게 되는 전당대회가 피 터지는 전장이 될 거라는 생각 지우기 어렵네요. 완전히 다 뒤바꿔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들을 이제 분석하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 그냥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그래서 결국 누구 때문에 졌냐 이런 것도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 혹은 뭐 또 뭐 누가 있을까요? 저 이재명 뭐 야당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너무 잘해서 국민의힘이 졌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략이 잘못돼서 졌을 수도 있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안 보니까. 됐죠. 네. 근데 1월에 처음 제가 이제 그 영입 인재로 들어올 때만 해도 네. 우리 당의 상황이 지금보다도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서울에서 6개만 될 거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2월 달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새로운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특권 내려놓기가 강했어요. 이게 뭐 지금 뭐 말들이 많긴 했지만 저희 영입 인재들의 네. 생각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그 뭘 했냐면 비례대표도 지역구도 출마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네네. 싹 다 출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당 상황이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정치라는 건 사실 선거 이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비대위원장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왔던 비대위원장들이나 아니면 이런 위기 상황을 담당했던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김종인 우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번 네. 비례 2번 받으셨죠. 네. 그때 뭐 논쟁은 했지만 어쨌든 2번. 그다음에 또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천하람 의원 현재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2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정치적인 어떤 실리거든요. 실리.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것도 안 받겠다 했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2번 받겠다 그러면 2번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뭐 좋은 지역구를 받겠다 해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와 같은 희생 플레이를 보여줬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영입 인재들도 다들 자기가 크고 잘한 험지라고 불리는 수도권 지역으로 다들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영입 인재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끝나고 나서라는 게 선거 끝나고 나서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물었어요. 다들 거기 섬지에 왜 갔냐? 갔냐라고 물었을 때 네. 너가 갔었잖아. 너가 시작했잖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누가 얘기한 건 아닌데 약간 추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려놓고 뛰어들고 희생하고 그걸로 뭔가 이렇게 신선함을 보여주자라는 게 있었고 저는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찌 보면 그 특권 내려놓기 공약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서약이라던가 세비를 절반으로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라 일단 평균 네, 평균 국민 소득으로 중위소득으로. 국민 중위소득으로 네, 이렇게 네. 깎겠다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내려지면서 네.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 저는 진짜 1월에 뛰어들 때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정치를 그랬는데 2월에는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거의 뭐 어떤 아파트 단지는 제가 7대 3으로도 졌거든요. 그 단지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2월 달에 이 명함을 돌릴 땐 길거리에서 환호를 해주고 길거리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진짜 아마 김병민 위원장님도 느끼셨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가 2월에 있었어요. 분명히. 네네네. 그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힘이었다. 2월에 우리는 정말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저는 그때 순간에 그때 루원시티에서 명함 돌리다가 딱 어디를 나오는 순간 제 지역구입니다. 신도시예요. 루원시티에서 명함을 돌리다가 딱 나오는 순간 딱 느낌이 왔어요. 된다. 아니, 된다. 근데 지금 잠깐 스탑. 지금 2월 달 동의하세요?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잠깐 봤을 때 2월이에요. 아니, 제가 2월 3월로. 이야기를 왜 계속 드렸냐면 아니 근데 네네. 2월을 얘기를 왜 드렸냐면 3월이 되면서 네네.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확 뭐가 사건이 있었습니까? 3월에? 네, 대파가 3월에. 있었습니까? 뭐가 뭔데? 있었습니까? 3월에 첫 사건이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3월 4일에 이종섭 호주 대사. 호주 대사 임명. 네. 3월 10일 출국. 네. 그리고 이어서 연달아 터진 대파. 대파 사건. 저는 사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네. 그 방송들을 처음으로 네. 봤어요. 선거 뛰는 동안 뉴스를 보실 볼 수 시간이 있죠. 없어요. 맞아요. 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였냐면 3월달에 분위기가 딱 네. 꺾이면서 캠프 전체도 다 그 꺾이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긴급히 회의도 했어요. 회의도 모여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러냐 도대체,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회의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더 뛰자, 더 열심히 하자. 더 뛰자. 그리고 후보 조금 더 허리를 더 굽혀라. 지금 한 75도 정도 굽히는데 90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더 굽히기가. 굽혀라. 저 진짜 몸 네, 때문에 쉽지 사실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네. 그리고 제가 원래 몸치라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90도까지 굽혀라. 아하. 그러면서 그 90도까지 굽히는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굽혀라. 하면서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도 막 하고 그랬어요. 진짜 본질이 그래가지고 아닌데 진짜 더 집중하시는. 뛰자. 그래서 자 지금 뛰는 것보다 몇 시간 더 뛰자. 아침에 더 일찍 나오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이 사람?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자, 한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박상수 변호사를 제가 옛날부터 한번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투머치 토커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미. 이미 이래요. 제가 이미 말을 못 많이 막았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을 막기가 참 쉽지 않다는 아니, 이야기를 그럴 것 같으면 전제로 저 하고. 미니진 티셔츠라도 입고 나오시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LA 한번 모자 모자 쓰고 하나 쓰고. 왔어야죠. 네. 근데 자, 지금 무슨 한 번 떨어지셨잖아요. 지금 온지 지금 넉 달 되셨죠. 네. 근데 여러 번 떨어져 본 사람들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 왜냐 질문을 좀 쪼개서 드릴게요. 그래요. 왜냐면 선거를 직접 치러보신 경험이 훨씬 예. 많으니까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불출마를 했다. 이게 희생으로 느껴지는 게 맞나요? 초기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앞서 음. 말씀하셨던 비례 2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연동형 비례 이 상황 때문에 위성전단을 만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비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다른- 있는 다른 건 당이니까. 지역구의 좋은 자리를 받아가는 건데 네. 지역구의 좋은 자리를 내가 받겠다고 하면 체면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험지에 나가서 출마한다 그러면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없으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현실적인 선택은 불출마하는 거였다. 이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대신 그 선택이 이른바 희생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월달에 분위기가 좋았던 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러면 당시 똑같이 여조도 좋았고. 2월에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전 시종일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3월까지. 아니, 저는 긴급 대책회의 했는데. 그때까지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대표 날까지. 우리 마지막 여론조사도 45대 45 여론조사가 나와서 맞아요. 우리 마지막 지역대 여론은 이번에는 된다. 막 대파 막 날라다니는데. 날라다니는 대파가 왜 저희 동네는 날라다녀요? 정말 솔직히 얘기 드릴 네. 건데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를 비토하는 분위기,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당을 추앙하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어느 날 갑자기 처음 왔죠. 왔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그 후보를 막 미는 분위기가 지역에서 형성이 안 돼 있었지만 네. 말없는 다수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조용히 느끼게 투표장 가서 찍는. 그럼 조용히 가서 사람들이. 찍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좋고 뭐 일 잘하고 다 좋은데 근데 그 당은 찍어줄 수 없다. 이번 그 선거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견제, 그럼 대통령에 대한 불만? 뭐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로 총선은 팀플레이구나라는 걸 저는 전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저희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네. 한 7시 반 8시 지하철 타고 나가서 하루 종일 생활은 광진이 아닌 다른 데 생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보고 있는 현수막 거기서 드는 뉴스 이런 것들은 지역 내 이슈와는 결이 다른 모습으로 서울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처럼 움직이는 네, 선거판이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고 제가 어제 저희 아이가 갑자기 다쳤어요. 어제요? 어제 이제 놀이터에 놀다가 갑자기 이거 찢어져 갖고 어머. 아유. 저녁에 급하게 애를 들쳐업고 서울대병원에 예, 예. 갑니다. 네. 가서 이제 응급실에 가니까 뭐 조치도 잘 안 되지만 어. 그 싸늘한 느낌 있잖아요. 병원에서 지금 아, 이 의대 증원 그게 안 좋죠. 갈등 네네네네. 때문에 네. 결국 이 병원 내에서 제대로 진료받는 상황들이 잘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가서 결국은 뭐 의정 갈등 문제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은 건 아니지만 현장 병원에서 드는 느낌이 어땠냐면 정말 아이가 아프거나 목숨에 경각이 달려 있는 정도로 심각한 분들 입장이었더라면 내가 갔는데 만약 이러한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일들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원망은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어제 느끼고 왔거든요. 근데 선거 동안 제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의대 증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문제는 대파 문제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지만 네. 이게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의대 증원 문제는 이건 정말 심각하다. 아니 원래 그러면은 뭐 내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참, 이거 영수회담은 좀 빨리 할 걸 그랬나? 아니 근데 예. 저 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 여론은 맨 처음에 좋았잖아요. 네. 좋다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긴 건데 원래는 이제 국민 상당수가 거의 지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네.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민주당도 의대 증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딱 못을 박아놓고 왜 2,000명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냐? 네. 이게 선거 때문이냐? 아니면 결국 정치적인 행위 때문이냐? 이런 네. 갑론을박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정부가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건 네. 2,000명에 갇히지 말고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을 덜어달라는 목소리가 컸는데 마지막 순간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그 기자회견 네. 50분에서 네. 그 문제를 끝끝내 정리하지 못했던 게 저는 치명적인 상황이었다라고 그래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이다 보니까 동네 차이. 저희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인천 경기 쪽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그 대파 때 물가가 건드려졌고 네. 그러니까 이미 한 2월 달부터 그 분위기가 좋았던 2월 달부터도 물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들 했어요 자영업자들이. 제가 선거하면서 몇 개 그 마음에 남는 순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유세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제가 선거운동원 중에 한 명을 사복을 입혀서 저기서 이렇게 각도가 좋으니까 여기서 찍어라. 나를 해서 찍어라. 이렇게 한동훈 앉혀 위원장이랑 같이 있는 걸 네. 찍어라 이렇게 했죠. 근데 그분이 거기가 앞에가 좀 떡볶이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떡볶이 사장님이 막 뭐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기도 힘든데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 시끄럽게 하고 장사도 안 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거의 뭐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조용히 묵묵히 빨간 옷 안 입어서 다행이다 하면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떡볶이에 조금 오뎅 있다가 추가해야죠, 일수를 그럴 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수를 지난주에도 안 했는데 아. 이번에 또 미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그렇게 아.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그 일수 찍으러 오신 분한테는 정말 낮은 자세로. 정말 낮은 자세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캠프에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동한 거리는 2년 전에 우리 캠프에서 이동한 거리와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네. 2년 전에는 비슷하게 이동하면서 명함을 11만 장을 돌렸대요. 네. 저는 비슷하게 이동하면서 비슷한 시간 동안 7만 장을 돌렸어요. 네. 무슨 소리냐면 길거리에 4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저도 현장 분위기는 3월 달까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캠프 들어올 때마다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TV만 보고 라면에 소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이 너무 두렵다. 그 민심이 너무 두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민심에 불을 붙인 게 저는 대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파에 불을 붙인 틈에
25만 원이 저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저는 25만 원이 이 지역에서 먹히는 걸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25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보다 지금 경제가 더 어렵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 네. 왜 이번 정부에는 아무것도 없냐. 너희들끼리 헤쳐먹느라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의대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이 먹고 사는 문제와 25만 원에 대한 이 민생에 대한 문제가 네. 진짜 강력했고 저는 그 25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아 이거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네.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마 김병민 의원님도 그때 우리 낙선자 대회 때 그때 네네네. 들으셨겠지만 경기도에 출마하신 어떤 분은 그 얘기 들으셨다 했잖아요. 25만 원을 민주당이 얘기하면 50만 원을 국민의힘이 준다고 해야지 왜 안 그러냐고 경기도 분이 그러셨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인천인데 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25만 원 준다 그러면 30만 원 준다 해야지 왜 이러고 있느냐는 얘기를 저도 똑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서울과 제가 오늘 얘기 나누면서 처음 들은 거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가 조금 달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네. 그 지역별로도 어쨌든 뭐 선거 이슈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뭔지가 조금 이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래도 공통적으로 물가 그다음에 뭐 경기 안 좋다. 요거는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만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긴 아니 근데 합니다. 그 대통령은 지금도 그거를 25만 원 다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당의 입장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25만 원 문제 처음 나왔을 때 네.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이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번 대립이 될 수 있는 아젠다가 세팅이 된 거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25만 원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종석 장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그 수석 누구죠? 황상무 수석. 네. 네. 뭐 도저히 방어가 불가능한 뉴스들을 가지고 3주를 연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을 다 걷어내고 25만 원과 경제 하나만 놓고 선거를 치렀다면 국민의힘이 대패했을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도 가장 날카롭게 그 비판적인 지점들을 파고드는데 25만 원 문제에서는 손을 딱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한 지점이고요. 제가 저 지도부 쪽에도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보수 언론이 외면하는 보수 정당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근데 보수 언론 중에서도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논조가 국민의힘과 정부에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적인데 네. 25만 원 문제 정도가 나왔을 때 이거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돈을 뿌려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냐라는 내용들을 접근하게 되면 동아일보 정도 되는 논조에서도 이거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맞부딪혀서 가게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선거였는데 부정적인 이슈가 8가지, 9가지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것까지 같이 얹게 되니까 수습을 못하고 그냥 떠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시 선거를 돌아가더라도 저쪽에서 25만 원 주겠다니까 우리는 25만 원 받고 25로 더 줘. 이런 방식으로 워낙 느닷없이 하게 되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당장 한쪽은 25만 원을 예를 들어 약속을 하고 예. 또 다른 한쪽은 그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안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이 포퓰리즘이고 마약이고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쪽이 25만 원을 주겠다는 건 지금의 물가 문제를 잡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조금 그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있었고 네. 중앙당에서도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중앙당에서 공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바쁠 때 저는 뉴스도 볼 시간이 없었다 했잖아요. 네. 아마 비슷하셨을 텐데. 근데 너무 이렇게 두껍게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찔러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많이 아쉽긴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25만 원에 대응하는 제가 생각하는 공약이라면 이게 우리가 보수 정당이고 이렇다면 우리는 현금성 복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바로 감세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니면서 저도 많이 자영업자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기를 네. 했지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분들이 지금 너무 지금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여기 가게의 70%가 나와 있다. 매물로 나와. 매물로 나와 있다. 네. 팔리질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뭘 깨먹기 시작을 하냐면 부가세 통장을 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그 부가세를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네, 적립했다가 네, 네.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부가세 통장까지 깨먹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가세에 대한 뭐 감세라던가 유보라던가 면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게 타겟팅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다만 근데 선거가 막판으로 이제 과열되는 과정에서 25만 원이 터져 나왔고 25만 원은 너무나 직관적입니다. 너무나 직관적이. 일단은 주겠다라는 거니까 인당 25만 원을. 그러면 그 부가세 통장 깼던 것을 다시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당장 그게 되는 거니까 네.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줬다.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강한 지역들일수록 그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좀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건 4년 전 선거 때는 당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선거에 판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롭게 당권을 잡고 제가 거기 비대위에 같이 합류했는데 정강 정책을 다 뒤바꾸면서 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기본소득을 집어넣어요. 네.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야 두고 봐라. 저기는 대통령 선거 때 반드시 또 돈을 풀 거다. 돈을 푼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 마음을 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거냐.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집어넣고 이게 단순히 돈을 뿌리겠다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후로 결국 노동이 쭉 감소되는 상황에서의 이걸 보존해 줘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국민께 돈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가져가야 대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도 우리가 집권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돈을 뿌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집행권은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더 쉬워요. 집행은 안 하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사전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재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제가 선거 기간 중에 가장 의아했던 것이 2조 심판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그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끝까지 갔잖아요. 네. 가장 주요한 전략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갔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였나요? 이거는 이조 심판론은 저는 몇 번이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3월 말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막판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렇게 빛나게 잘 하고 있던 선거를 3월 달에 완전 망쳐놓고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것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어요. 후보 조사라는 중에. 게 여론조사. 여론조사 한 거를 받으셨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아, 이 왜 지역을? 저희는 후보만 받았어요. 저는. 야, 이거 저는 문제가 있네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분도 있고 광지는 소식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게 여기가 개별적으로 납기인데 맡겨져 여기도 안 있었던 주고 것 여기를 했단 같아요. 말이에요? 맡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아. 엎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질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선거를 하고 조사가 있는데 안 좋든가요? 안 좋았어요. 선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여줄 말할 수가 수가 없는 없었군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엎고 엎었어요. 혼자 그리고 울면서. 그리고 그냥 뛰었죠. 그냥 뛸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부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사실 그래요. 인천은 사실 그 지난번에 2대 10이었고요. 2대 11이었고 네. 이번에는 2대 12가 됐습니다. 네. 인천은 정말 진짜 우리 당에게는 이제는 거의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험지네요, 정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때 2조 심판론이 나올 때 저는 100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2월 달에 어느 정도였냐면 2월 달의 분위기가 2월 달의 분위기는 한 7대 7 정도라고 했어요. 인천이 14개 중에 7대 7이라고. 이거는 2월에서 좀 벗어나세요. 양당이 아니 2월에서 좀 벗어나지를 인생이 못해. 황금기예요, 황금기. 양당이 네. 아니요. 양당이 그렇게 사실상 인천에서는 보고 있었어요. 7대 7 정도. 아니면 그때는 근데- 또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3월 달에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중앙시장 왔을 때 우리 그 당선된 김교웅 네.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200석 만들어 달라 14대 빵 아, 인천에서 인천 14대 빵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천에서 14대 빵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 지난 선거가 12대 2였을 때 110석 정도였잖아요. 네. 110석이 좀 안 됐죠. 네. 근데 네. 다 해도 우리 보수 다 합쳐서 근데 인천에서 14대 빵이 된다는 의미는 100석이 무너진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천에서 두 개도 못 지킨다는 건
그 백석이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실제 보면은 윤상현 의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이 2월에 한 18% 이기고 있었다고 나왔다고. 아, 그리고 2월에 그놈의 저희 지역구는 박빙이었고, 네. 근데 그게 3월에 윤상현 의원은 박빙으로 가고, 네. 저는 지금 2표 차가 된 거예요. 한 17, 8%가 날아간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3월 말에는 두 자릿수 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중앙당도 알고 아 있었다. 여의도 연구원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두 자릿수 의석을 되는 거는 모든 게 다 변하는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올해도 해야 되는구나. 우리 더 세게 나가야 전통 된다. 지지층을 총 결집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 지지층을 총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이조 심판론이라는 거를 끌고 네. 전통 지지층을 총 결집한 겁니다. 저는 그 전략적 효과가 판단이네. 있었다고 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사전 투표 날도 그렇고 본 투표 날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에서 전통 지지층 분들이 정말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 걸어가면서 투표를 하시는 거를 저는 직접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조 심판론이 분명히 우리 전통 지지층을 총결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있었다.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낙동강 벨트 사수했고 백석 지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를 넓히는 데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지지하신 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나오는 데는 도움이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되게 힘든 게 이 보수 정치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전통 지지층과 네. 중도를 잡겠다라는 이 두 가지 노선을 네. 한 번에 끌고 간다라는 게 네.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네, 정말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네, 끌고 네, 가는 게 네. 힘든 거죠. 동의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등장이 선거 판도를 바꿨어요. 지금도 동네에 나가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만으로 선거를 치러서 국민의힘이랑 1대1 승부를 붙었으면 이렇게 선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중간에 조국 혁신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 개의 정당의 지지도를 합집해 보니까 50%가 넘어요. 그 조국 저희 동네에도 아까 말했던 광장동이라는 동네에서는 민주당보다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둡니다. 예, 가장 많이 득표를 하게 네네. 되는데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엇갈리게 되죠. 네. 잘못한 사람인데 세간의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미 평가 다 끝난 거 아니야? 본인 서울대 교수직 내려놨고 아내 문제부터 쭉쭉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론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됐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네. 선거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게 되는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조 심판으로 보수 결집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국민이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해 줬어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의정 갈등입니다. 어. 두 자릿수 내려갔으면 지금 당장 의정 갈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해법들을 내놨어야 되고 두 자릿수로 내려갔으면 여기에 문제됐던 황상무 수석 그때에도 즉각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질질 시간을 끌었잖아요. 네. 하루하루 시간을 끌 때마다 지지율이 얼마가 빠졌는지 계산해 보면 그대로 데이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 문제가 터졌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이종섭 대사 경질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에서 이종섭 장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됐던 건 최상병 특검 문제의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과 여기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두고 이 본질에 대한 접근 없이 어떻게든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조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는데 네. 본질은 건들지 않고 이 얘기만 하게 되니 국민의 실질적인 공감대를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었던 그런 거에 거죠. 대해서 혹시 중앙에 얘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얘기 엄청 했죠. 아,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아, 근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군요. 저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네네. 혼자라도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나라도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빨리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혼자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앞서 정치는 팀플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두 사람이 혼자 얘기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달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결과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당이든 정부든 결과를 끌어내야 되는 책임감 속에서 네. 그 결과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총선 패배의 이유를 우리 또 안타깝게 낙선하신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네. 전 진짜 안타깝습니다. 목이 탑니다. 목이 그리고 타요. 누구냐고 네.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댓글에서 아, 한번 이름 원인이요? 한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혼자라도 이렇게 당과 달라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분이 누구냐는 아, 인지도. 네, 중간에 아이고야, 한번 국민의힘 인천 네, 서구갑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네. 박상수 조직위원장입니다. 네. 네. 이정봉 씨 아니고요. 어떤가?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입니다. 아 제가 누구냐고 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서구 의뢰는 또 박종진 전 맞아요, 앵커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박종진 앵커도 좀 발을 동동 굴렀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면 끝도 없죠. 근데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저는 근데 저기 원래 우리 영입인재 저기 할 때 사회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머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이, 제가 그걸 왜 그래서 얘기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긴가민가 아, 그래요? 이상민이 사회 봤어요? 아니 돈 주면 다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 안 줬어요. 네, 서운합니다. 네. 아, 민주당 행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 시기니까. 아, 그 다음 주에 그래. 민주당 행사 갔어요. 갔어요? 네. 그렇구나. 예, 네, 네. 네. 아니, 개혁신당만 소식이 없어요. 네. 네. 돈에는 이념이 없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가지고 사회 보려고. 어유 훅 들어오시네. 그 느낌이 지금 확 있어서. 아, 영입되실 때 그럼 옆에서 사회를 봤군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영입되지 않았고 안 그 그때는 앞에 아니야. 그때 무슨 네. 이수정 상담가 하는 교수랑 거 뭐 있어요. 아, 예. 그때 그 뭔가 그 비전 발표하고 네네네. 토크쇼 그때 형식으로 할 호준석 때 앵커 뭐 이런 네, 분들이 그, 영입되는 그때 사회를 행사였죠.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에서 바뀌고 나서 이제 네. 영입이 됐던 뭐 거고. 총칼이 난무하네요. 네. 아니, 박상수 위원장님은 정치보다 방송 쪽이 좀 더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아니 아니 그냥 우리가 이제 사건 코너 하나 기획하는데 방송 변호사로 한번 나오시는 거 어떠세요? 방변 네, 대비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해보니까 그 인지도는 분명히 네. 정치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은 좀 하고는 있고. 네네. 근데 아까 진짜 말씀하신 김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저는 예. 진짜 정론이에요. 정론. 다들 느꼈어요. 정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중앙에서 빨리빨리 좀 풀어줘야지라는 생각은 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게 이렇게 후국 분위기가 바뀌는 걸 막 현장에서 느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됐던 것 같고 저는 그 상황에서 이조 심판론은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했던 고육책이다. 고육지책의 아, 근데 결정이었고 당이 만약에 안 그렇다고 생각을 바뀌었다면, 해요. 중앙당이 안 바뀌었다면, 안 바뀐 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굳은 심지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도저히 그 용산이라든지 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에서 안 바꾼 건 없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정 갈등 문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황상무 수석 문제. 그 용산이 문제네. 뭐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인데 정부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도 당이 무한 책임을 같이 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고 2조 심판은 안 먹혔지만 마지막에 심판 하나 먹힌 게 있는데 네. 또 양문석 어. 후보와 또 맞아요. 누구였죠? 김종- 그 저기 김준 공영훈 아니 아니었나요? 김준혁. 김준혁 후보 후보. 맞아요. 예, 그래서 수원의 2조 김준혁. 심판을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 선거 기간에 저희 동네에 한 3번을 왔거든요. 네. 처음에 2조 심판 얘기하다 게 안 먹히는 걸 본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하다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전략을 양문석, 김준혁으로 쭉 집중했는데 이게 빠졌던 게 올라오는 과정이 보수 결집도 보수 결집이지만 이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양문석 후보와 당선인이죠. 김준혁 당선인에 대해서 끝까지 정리하지 않았고 네. 계속 터져나왔던 일. 이거는 뭐 국민들께서 평가를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뭐 진 이유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네. 이제 진 이후에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뭐 무슨 원외 대표, 그러니까 원내 대표 말고 원외 대표를 뽑겠다는, 그러니까 당선 안 된 분들 쭉 모여갖고 그들의 대표를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아 이게 뭐냐면 네. 우리 당원 당규에 원외 당협 위원장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아. 그걸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동안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약간 파리 목숨 비슷합니다. 왜냐면 당무감사에서 언제든지 딱 정리하면 팔 정리되는 세우면 바로 날아가는 거니까. 거예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당무감사에도 현역 의원들을 자르질 않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이 사람을 의원인데. 정리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세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은 이런 것 같아요. 공천 받으면 뭐 하냐? 어차피 떨어지는데. 근데 공천 받을 때 기분 좋으셨죠, 근데. 저는 공천에 대한 짜릿하죠. 걱정은 사실은 0.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동네였고 경쟁자가 일단 예, 경쟁자도 없었고. 근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야 이거 이런 방식이면 공천 받으면 뭐 하냐? 4년 뒤 전에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못 치를 텐데.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절박감에서 네. 이런 뭐 원내대표도 뽑자, 조직화도 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설령 뽑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에 파괴력 있는 어떤 뭐 설득 작업이 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겠군요. 제가 그 최고위원 해봤잖아요. 네. 비대위원도 2번 해보고 네. 네네. 결국 우리 당은 당 대표가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데 우리 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제왕적 총재만큼은 아니더라도 당 대표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원외위원장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누구 하나를 최고위원에 올리더라도 그 목소리가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제가 봤을 때는 혁신 비대위로 가서 당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게 불가능해졌으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질 텐데 이 전당대회에서 과거의 국민의 힘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판을 바꿀 수 있는 당 대표를 만드는 것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원외위원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나오면 되는 판을 건가요? 바꿀 그러게 건? 당 대표는 누구예요? 혹시 뭐 후보 중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생각하는 누구 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많이 아니, 뭐 판을 있었잖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잘 안 판을 보이는 바꿀 것 수 있는 같아요. 아니 사람. 예를 들어서 과거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아주 면밀히 기억하는 게 네네. 비대위원으로 전당대회를 쭉 같이 관리했는데 네. 딱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아. 한 자릿수에 여기서 불과했던 당대표가- 원외의 영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당 대표로 막 떠오르게 됐던 배경. 그때도 처음에는 김웅원이 나온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만나고 와서 김종인 위원장이 김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근데 하니까 안 뜨는 거예요 김웅원이.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회귀할 거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과거로 회귀하면 도저히 대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당원들의 판단에 따라 썩 마뜩치 않아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몰렸던 건데 지금은 이 당선인보다 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마 보수 정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네. 아마 지금 화가 여기까지 나 있어요. 그렇죠. 선거에 진 것도 진 거지만 진 이후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정당을 내 평생 본 적이 없다는 당원들의 성난 목소리가 있는데 이 성난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전당대회 네네.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완전히 겁니다. 그러면 정치 경험 혹은 뭐 이제 당선 경험이 네. 없더라도 젊고 생각도 못했던 당 대표 네. 김병민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이미 동력이 좀 많이 빠졌고 그런 식의 하여튼 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당 대표로 올라오게 되면 판을 한번 바꿀 동력이 생길 것이다. 그런 상황에 아마 당원과 지지자들이 네. 적극적으로 투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무슨 뭐 다선 의원 네. 아니면 용산의 마음을 얻는 사람 그러면 안 이런 된다. 게 전혀 중요치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 체제나 룰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이거 막 얘기하잖아요. 원외위원장들이 뭐 당신 100%를 5대5로 바꿔야 된다. 네. 뭐 여론조사 100%로 바꿀 수도 있고 5대5로 바꿀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네. 지금 있는 구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바꿔줘요. 그렇죠. 당신 100%로 간다 하더라도 네.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당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화가 당원들이 나 격앙돼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룰은 중요치 않다. 그 시대 배현진 정신인 카드 게. 어때요? 배현진 의원이 지금 배현진 당 대표. 떠오르고 아, 있던데. 예. 송파에서 압도적인 1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송파에서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혹시? 뭐 또 이 얘기하면 또 그 얘기 한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지난 근 한 2년여 우리 그 지난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네. 그나마 가장 희망적이었던 게 지난 2월이에요. 진짜 허를 찔렸다. 노래 추천곡 하듯이지 그나마 계속 가장 희망적이었던 2월의 게 그날. 지난 2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아니, 위원장이 그러니까 나와야 그 한다. 2월의 어느 멋진 아니 날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아니라 2월에 2월 그 상황을 네. 되살려 줄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을 그 열기와 누구예요 그게? 그 에너지를 되살려 줄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누굴지는 그게 누가 그 상황을 다시 되살려 줄 수 있을지는 네, 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너무 일단 2월생 차죠, 너무 2월생. 그냥 2월. 갑갑했으니까. 2월생 누가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이어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당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2월달 저희 출연자 한번 다시 다 돌아볼게요. 당을 바꿔야 됩니다. 당이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진영을 가다듬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몇 월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안 대표님? 뭐라고요? 자세한 건 SNL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월. 2월 박상수 선생. 네. 2월생이세요? 아니요, 저 4월생입니다. 아, 저는 진짜 슬픈 선거를 맞으셨 선거 대표 방송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어머 어떡해. 아, 진짜요? 네. 4월 10일. 왜 그래 우리 캠프에서 케이크도 준비했다가 그냥 그 케이크 조용히 집에 가져왔어요. 집에 가져갔어요. 조용히 집에. 4월 10일이 선거, 11일이 제 생일. 또 이제 눈물 젖은 그래서- 케이크 한번 네, 먹으면서.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그냥 아내랑 아이랑 케이크 조용히 잘랐죠. 이렇게. 어떡해. 조용히. 예. 그 아내랑 아이는 정말 가시방석이었겠네요. 아니요, 축하를 제 할 아이가 수도 오랜만에 없고 아빠가 오니까 좋아는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속도 모르고. 속은 맴이 찢어지는데. 근데 그런 가능성도 가능한가요? 이를테면 원외 지금 당협위원장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거의 안 갑니다. 정말 큰 언론사에 정말 말진 기자가 한번 가볼래? 이제 이러면 한번 가요. 근데 그럼 거기서 얼굴 아는 사람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이제 인지도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당선자보다 낙선자가 훨씬 많아서 규모가 더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국의 세력이 어쨌든 있는 것이니 당 대표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난 당심과 손을 잡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네. 전당대회를 치러봤잖아요. 당협위원장이 찍으라고 한다. 맞아요. 자, 우리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 중에 많이 모으면 한 50명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50 말 듣는 정도. 사람이 이렇게 아니, 그럼요. 없나요? 예, 2월에 돌려가기 그렇게 아닙니까? 돌아다녔는데. 박상수님 아니, 돌려가기. 제가 4년을 우리 당을 이끌어 왔는데 우리 당협 있는 분들한테 한 2,000명이 좀 넘거든요. 네. 돈 내는 당원분들이 네. 나는 이번에 이 사람이다. 꼭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하면 저 때문에 그 표를 움직일 사람들이 한 100명 될까요? 예. 결국은 하나가 확실합니다. 돈 내는 책임 당원들은 네.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그분들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중요할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이건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이 사람 민다고 되지 않아요. 한동훈 예를 들어 전 비대위원장 예. 같은 경우는 당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저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한번 움직여갖고 흔들어 보겠다. 네. 네. 메시지를 지금 있는 당 이거 완전히 그냥 네, 네, 끝났다. 네. 그리고 판을 흔들면은 여론이 출렁이겠죠. 어. 그 정도 힘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군요. 근데 뭐 알 수가 없는 게 정치는 본인의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만약에 한다면. 네 그리고 지금 있는 당이 되게 무기력해요. 네네네. 그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좀 더 정교해져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조 심판도 정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정교하지 못했고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도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그 정교함을 어떻게 채워서 돌아올 것인가의 과제가 남았는데 2달 만에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논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정치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게 내가 다 준비됐다고 생각해서 자 이제 해야지라고 하면 나 혼자 준비됐지 그때는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아, 인생 성찰을 아, 많이 근데 공부를 하셨네요. 많이 하셨네. 네. 그 결국은 도사님 같습니다. 네네네. 세상이 나를 부를 때 헌신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 한동훈 위원장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결국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불려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네, 운명상으로 저는 그렇다고 보고 네네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결국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결국은 당원과 국민이 부르는 때가 올 건데 그거를 과연 어떤 정치인이 응답하는가 두 지켜보시죠. 분한테 하나씩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었는데 그 수도권과 3040이 주축인 이 얘기하면서 네네. 우리 전통적인 지지자가 매년 30만 명씩 돌아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아, 했잖아요. 네네. 그 뒤로 괜찮으셨어요? 이거 그렇게 비하성 발언 이야기하- 아니냐, 하고 이런. 나서? 아니요, 뭐 비판도 이게 어떻게 있었는데. 비하성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네, 저는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하면서 몇 개 되게 인상적인 순간들이 몇 개가 있다 그랬는데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25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세요. 정말 어렵게 진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모으고 계신데 폐지나 고철들을 모으고 계신데 이렇게 날아가길래 제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차에 있는 걸 잡아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드리고 나서 그랬는데 이분이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하는데 대통령님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25만 원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는 그동안 이런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이 보수 여당은 정치를 해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세대는 그렇게 당색이 그렇게 막 이념적인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가져올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노력을 한다면. 근데 거기에만 이렇게 기대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저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할머니의 그 장면은 제가 그 하나의 엽서 사진처럼 제 마음에 남아요. 너무 울컥하고 감동적이어서 네. 도대체 이 분들의 이 마음과 이 애국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쉽게 받아 먹으면서 살아왔던가. 그리고 그게 이제 사라질 때가 된 거예요.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어찌 보면 우리도 다 어쩔 수 없는 이런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사라질 때가 된 거예요. 그 지지가. 그러면 이 당은 이 정파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인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그 두 가지 순간이 그러니까 25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그 할머니의 그 순간이 제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아서 선거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저는 유세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백석은 지켜달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백석은 지켜달라고. 우리가 백석은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우리 당에 내가 지더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두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다음을 생각을 해야겠다. 이 다음에 우리가 어찌 보면 이분들이 떠나신 다음에 네.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요. 이게 왜 원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뭉쳤냐.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이번에 인재 영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험지로 나갔습니다. 네, 참 이게 특이했어요, 정말 그것도. 독특한 현상이에요. 네. 지금까지 인재 영입됐던 사람들은 비례가 아니면 좋은 자리를 그렇죠. 한번 갔다가 네. 그 다음에 험지를 가는 게 일종의 루트였어요. 음. 근데 이번엔 다들 험지로 갔다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우리 세대가 많았고 그 세대를 중심으로 험지로 갔고 그 다음에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떨어졌고. 근데 정치적 에너지는 지금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계에 막 입문했을 때 아닙니까? 네. 가장 그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일반인스러울 때예요. 평범한 사람들과 생각이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 유권자와 생각이 저희도 유권자였으니까 네. 가장 비슷했을 때예요. 네.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 다 떨어졌으니 네. 뭐라도 이 당에 이 세력에 뭐라도 메시지를 던져보자.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안 받으면 네. 그만인 겁니다. 안 받으면 아마 떠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이 않나요? 세대는 이 당에 안 올 겁니다. 이 당과 만약에 보수를 지지한다 그래도 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겠죠. 저는 이것은 일종의 마지막 프로포즈고 일종의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우리 세대의 사람들의 네. 마지막 프로포즈이자 알리바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리고 그 시도를 네. 하고 있는 거고 가지 지금. 마요. 백석 어디 가시게요? 가지 마요. 백석을 사실 정치라는 게 네. 네. 3040 세대들에게 이번에 영입하면서도 많이들 그랬다 그래요. 두 가지를 놀랬다 그래요. 예. 하나는 뭐냐면 3040 세대들한테 옛날에는 여당에서 인재 영입한다 그러면 다들 가겠습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게 3040 세대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네. 두 번째 네. 선택을 한다면 보수 정당은 더더욱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왔을 때 사지라도 험지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다들 갔던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다들
어찌 보면 네. 전멸을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각오하고 사직까지 갔던 사람들이 네. 마지막 그 메시지라도 남겨놓고 가지 네. 않으면 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되지 네. 좀 않겠습니까? 선명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대통령 탈당하셔라 이렇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거는 선명하다기보다는 저는 그거는 더 위험한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 보수 정당이 완전히 외면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다 국민의힘이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네. 불과 2년 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인천에 있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힘이 석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줬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다시 그 기대를 접고 민주당이 표를 준 겁니다. 저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뭐 충청도까지 상당히 중도적인 많은 시민들이 한 20-30%의 범주에서 언제든지 캐스팅 보터의 역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줬다고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 당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자조적인 성격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게 저도 정치를 좀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던져서 막 공격하는 건 쉬운데 의미 있는 성과물들을 도출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 정치에 발을 좀 내딛고 있기 때문에 네. 바꿔야 될 목적지를 분명하게 두고 이걸 바꿔내기 위한 동력들을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다 보니까 약간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던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좀 냉철하게 네네네. 이성들을 좀 그 가다듬어서 2년 전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뭘 잘했었어요? 2년 전 선거가 이겼을 때 대통령 선거. 뭐 그때는 조금 다른 이슈라고 보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지방 선거에서는 4.7 보궐선거는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왔던 선거였고 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지만 네.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LH 사건 등 부동산 사태의 내로남불 문제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성추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중도층들의 민심에 봤을 때 도저히 찍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상대가 못한 것이 이제 못한 승리의 것 원인. 플러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나섰던 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들이 같이 맞물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 봐요. 2013년에 저는 변호사가 처음 됐는데 네. 변호사가 될 때 제가 빚이 한 1억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도 저는 내 아이가 학교를 갈 때쯤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당시 마곡의 아파트 분양가가 20평대가 3억, 30평대가 4억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전문직이나 이런 월급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 살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 가격이 6억에서 11억이 됐어요. 네. 저기 강북 지역까지도 다 10억이 넘어가는 구축까지도 다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3040 세대들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애 학교 가기 전까지 내 집은 마련을 해야 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학은 안 가요. 계속 전셋집 하면서 메뚜기 뛰고 다니면은 전학 보내면서 애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검수완박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그 문제 의식을 던져줬어요. 네. 그래서 3040 세대들 중에서 이 보수 정부에 대한 지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게 지난 윤석열 정부의 승리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 2년간도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는 것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가서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실어줘 보자라는 생각이 이번에 뛰어든 영입 인재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그렇게 그런 거죠.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저는 동감을 하는데 민주당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드린 데마다 우리 세대에게 도움이 된 게 별로 없어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을 대면 될수록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2년간 저는 이것도 부동산으로 좀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이
내리질 않았어요, 별로. 네. 근데 그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설명도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리게 하면 거기 주담대 끼고 영끌로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연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네. 코로나 유동성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리게 하느냐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못 잡으면 예를 들어 상공사공들이 투자하는 예를 들어 금융투자 소득세 부분이죠. 주식과 코인에 대한 감세. 아니면 감세가 아니죠.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 네. 그거에 대한 폐지. 네. 이런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끌고 가줬으면 그런 미래를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끌고 가줬으면 아마 그 지지가 2년 전 지지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지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그걸 우리가 되돌려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사람 누구 한 명 한 명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정말 그 정치가 진짜 싫었거든요. 저는 밖에서 보는 관전자 입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이렇게 소구할 수 있는 네네. 정책을 던지는 알겠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쭉 이제 듣다가 든 생각인데 진짜 승리 전략이라는 거는 오히려 어차피 양당의 큰 정책 차이가 없는 이상은 그냥 선거 한번 크게 지고 상대당이 되게 못하는 거를 네. 열심히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저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상대당 못하는 거 이제 지금 이제 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 계속 못하고 있다면 그거 비판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선거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야당일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네. 야당이라는 건 여당과 정부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마라.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늘상 야당 비대위 때 했던 말이거든요. 다 줘버리고 네. 저기가 실패해서 정권과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산 게 야당이다. 근데 문제는 여당은 그럴 수가 없죠. 야당의 힘이 다 돌아갔지만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 집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아무리 강력한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3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네. 근데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 이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일방통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은 야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야당에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권 끝날 때까지 이 네.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네. 더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책임감들이 막중하게 놓여져 있고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국민적 눈높이를 갖고 많은 얘기를 주셨으니까 사실 그냥 원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역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접 플레이어로 참여해서 일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입되신 많은 분들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게 네. 이조 심판론이 저도 이조 심판론은 우리 전통적 지지층 결집 용도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걸로는 네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당이고 이게 정말 이게 뭐냐면 이번 총선은 끝나고 나서 아마 드는 생각이 있을 텐데 총선 끝나고 저 다수당과 저기가 뭔 일을 할까라는 그 기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큰 대선과 총선을 지나면 예를 들어 뭐 한반도 대운하, 뉴타운, 경제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뭐라도 예전에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것도 있었죠. 반대가 그게 있거나 뭐라도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 이 대선에서 승리한 세력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아주 큰 어떤 그 아젠다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총선은 끝나고 아무도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아니 근데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게 할것 전부 같다고 심판론이잖아요. 느껴지는데. 전부 네.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자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꿈을 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정치에 있어서 정치 세력에 있어서 기대도 하고 잡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당 야당 모두 그게 없었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꿈을 비전을 아젠다를 국민들한테 네. 이 당을 찍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거라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선택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 총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감정이 이제 많이 좀 조금 무뎌지지 않으셨을까 해서 이제 요쯤 되면 이제 한번 그 좀 냉철하게 좀 건조하게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도 또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기 위한 그 경쟁에서 또 이겨야
또 우리나라 전체가 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오늘 한풀이 좀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하셨. 말을 못 끊는 어떤 그 증상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말은 많이 하셨고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억에 남는 건지 February 2월만 2월 기억이 남습니다. 2월 박상 선생. 기억이 많이 네. 남습니다. 네. 2월은 어떤가요? 네네. 어떤가요? 내년 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뭐야? 특별전이 2월마다 저는 돌아오는 겁니다. 참 좋았습니다 2월. 예. 네, 2월이. 2월 좋았죠. 네. 예, 이렇게 봄꽃처럼 이렇게 부서졌지 네. 정말. 하늘도 너무 좋았죠 2월은.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박상수 조직위원장님은 이제 보내드리고 서구 갑입니다. 점심 드시러 가십시오 얼른. 네, 네네. 식사하시고 우리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조금 남아서 좀 더 하실 일이 좀 있습니다. 네, 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 좀 하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